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가 되면 돈 쓸 일도 줄어들 줄 아셨죠? 천만에요. 요즘은 오히려 이 나이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허투루 안 써. 꼭 필요한 데만 써. 이렇게 말하는 분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 꼭 필요하다는 기준이 사실은 기분과 습관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가 미쳐있는 이 소비들, 오늘은 가리지 않고 신랄하게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고 있는 돈을 오늘 바로 틀어막는 법, 그리고 앞으로는 통장이 줄기는커녕 매달 돈이 차오르는 비밀까지 알게 됩니다. 노후 걱정을 줄이고 남는 돈으로 여유 있게 사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손주 지원 과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출 함정.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들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도와달라면? 딸이 결혼 준비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하소연하면? 거절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못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줘야지 하고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한 번 열린 지갑은 다음이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결혼자금, 그 다음엔 전세금, 그 다음엔 차,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엄마, 그동안도 다 해줬잖아. 이번만 더. 그 순간 사랑이 부담이 되고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권리로 변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줄리 레스코프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돈에 자주 기대는 자녀는 경제적 자립이 평균 40% 늦어진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라는 믿음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심을 키우는 거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다. 그 성장을 우리가 돈으로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큰아들 결혼할 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전세금 보태주고 차도 한 대 사줬죠. 몇 년 뒤 아들이 또 사업자금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거절하자 돌아온 말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번만 더. 그 순간 어머니가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이 버릇을 만든 거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는 돈은 유산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모아둔 노후 자금이 그 순간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자녀 손주 지원, 계획 없이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의 통장은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문을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지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무너뜨리는 건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갑을 조용히 파고드는 남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 허세과시형 소비. 남의 시선이 통장을 비운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하나 샀습니다. 모임에 들고 나가니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와, 역시 다르네. 그 순간 속이 꽉 찬 것처럼 뿌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뿌듯함 며칠 갑니까?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방 다음엔 시계, 시계 다음엔 구두, 그 다음엔 옷,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돼.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걸 과시적 소비라고 불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이죠. 이 소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산 걸 누군가 더 비싼 걸로 덮어버리면 나도 다시 그걸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허세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모임에 갔는데 다들 3만 원짜리 점심을 시킵니다. 나 혼자 1만 원짜리 먹자고 하긴 괜히 눈치 보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돈을 더 씁니다.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 모임, 회비, 식사비, 기념일 선물. 이게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전부 남의 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틀린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써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심지어 인심이 좁아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남들은요, 우리가 얼마를 쓰든 몇 번 빠지든 다음 주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 그리고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지갑의 자유를 잃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20만 원만 이런 허세채면 소비를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여행 한 번, 집안 수리 한 번, 아니면 노후 의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카드값에 허덕이면서도 모임에 나갈 때만큼은 명품 가방과 비싼 외투를 꼭 챙겨 입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나 잘 사는 줄 아니까 그 이미지 유지해야지. 하지만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남의 부러움은 하루면 끝나지만 빚은 몇 년이 가도 안 끝난다. 허세와 체면은 통장에 구멍을 내는 가장 빠른 칼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지갑 도둑입니다. 남의 눈 한 번 만족시키려고 쓴 돈이 쌓이면 그건 빚으로 돌아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우리 마음속 불안을 이용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건강 불안형 과소비. 불안은 장사꾼의 최고 먹잇감. 여러분, TV 홈쇼핑 채널 돌리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거 하나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곧 생존이니까요. 문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친구가 좋다니까, 방송에서 유명인이 먹는다니까, 심지어 원래 50만 원인데 오늘만 29만 9천 원 이라는 말에 그냥 결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건강에 관한 불안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구매 결정을 2배 더 빨리 내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는 거죠. 저도 실제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샀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 플라스틱과 전선 덩어리였답니다. 그래도 반품 안 하고 그냥 두셨대요. 왜냐면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이게 바로 건강 불안형 소비의 덫입니다. 한 번 사서 효과를 못 봤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결제합니다. 건강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과 같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이자는 지출로 붙어서 커집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플까봐 하는 걱정이 우리 지갑을 먼저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제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돈 쓰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지갑을 열기 전 최소 하루는 생각하라. 건강은 하루 만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하루 만에 비어버립니다. 불안이 만든 지출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여행 과소비. 즐기려다 인생이 거꾸로 간다. 나이 들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무리하는 여행입니다. 친구 따라가는 해외 패키지, 크루즈, 골프 여행.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명분 아래 카드 할부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여행이 행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보다 지출의 크기가 더 커지는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후 파괴입니다. 영국의 소비심리 연구에 따르면 여행 지출의 60%는 경험이 아니라 과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 남의 부러움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해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남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행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 행복은 잠깐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카드를 확인했더니 2,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 부부의 대화 주제는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카드값 걱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남긴 건 사진첩과 빚뿐이었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런 여행을 하면 다음 여행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동남아였는데 올해는 유럽, 그 다음엔 더 비싼 곳을 가야 만족합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지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추억은 남아도 빚도 같이 남는다. 여행은 여유로 갈 때만 진짜 여행입니다. 무리해서 가는 건 여행이 아니라 통장을 비우는 관광입니다. 즐거움은 추억을 남기지만 무리한 즐거움은 빚까지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무거운 짐이 되는 지출입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 과다 지출. 좋은 마음이 통장을 턴다. 명절, 생일, 결혼식, 장례식. 살다 보면 챙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서지. 내가 좀 더 형편 괜찮으니까 인심 써야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한 번, 두 번이었는데 매달 크고 작은 경조사가 생기고 그때마다 봉투는 점점 두둑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경조사 일정이 지출 일정이 돼버립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끊길까봐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내가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해서 정말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돈 액수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지만 사랑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 경조사 과다 지출이 딱 그렇습니다. 진심보다는 액수가 앞서는 관계, 그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년 동안
경조사로만 5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본인은 인심 썼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온 건 그 사람 돈 잘 쓰네라는 평뿐이었죠. 그 후로 봉투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놀랍게도 연락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5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경조사 봉투, 마음만큼만 하십시오. 내 사정을 무시한 인심은 상대방에겐 잠깐의 고마움일 뿐, 내 노후에겐 평생의 짐이 됩니다. 좋은 마음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가 아니라 기분 때문에 새는 지출을 보겠습니다. 6번째, 불필요한 집가전 교체. 멀쩡한데도 바꾸고 싶은 마음. 냉장고 멀쩡합니다. TV도 잘 나옵니다. 소파에 앉으면 푹신하고 식탁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나 가전 매장에 갔다가 또는 홈쇼핑 화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더 좋은 걸로 바꿀까?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바꾸면 반드시 더 큰 소비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새 소파에 맞춰서 카펫을 바꾸고, 새 냉장고에 맞춰서 주방 수납장을 바꾸고, TV를 바꾸니 거실 분위기에 맞춰 커튼도 바꿉니다. 하나 바꾸면 줄줄이 따라오는 게 소비입니다. 마치 벽 한쪽을 새로 칠했더니 옆 벽이 낡아 보여서 또 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요가 아니라 기분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여는 거죠. 영국 소비심리학자 아드리안 퍼니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균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만족감이 떨어지고 다시 새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필요가 아니라 기분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다. 물건이 멀쩡한데도 계속 바꾸고 싶어지는 마음,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봤습니다. 거실이 최신 가전으로 가득한데 정작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오면 다 부러워하거든. 근데 나만 알아. 카드값이 얼마인지. 6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교체는 멈추십시오. 진짜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면 그건 새 물건이 아니라 새 빚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65세 이후 노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소비를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공통점이 보이시죠? 다 이유 있고 좋은 일 같지만 결국 계획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작은 구멍 같아도 그 구멍은 점점 커져서 통장은 바닥나고 노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평생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 삽니다. 차이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통장이 줄기는커녕 매달 돈이 차오르게 만드는 소비 습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줄이는 순서 틀리면 평생 못 모읍니다. 여러분, 절약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손대시나요? 휴대폰 요금 줄일까? 보험 바꿀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평생 돈 못 모읍니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2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는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구독료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 교통비처럼 그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고정비를 한 번 조정하면 절감 효과가 평균 3년 이상 지속됩니다. 한 달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 노후 의료비 한 번에 충당할 돈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보험,
보장 중복 확인, 필요 없는 특약 해지, 관리비, 항목별 사용량 점검, 통신비, 요금제 조정, 쓰지 않는 옵션 해지. 특히 알뜰폰은 데이터 무제한이 3만 원 내외입니다. 가족 전체가 바꾸면 매달 1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다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통장이 불어나는 건 변동비 줄일 때부터입니다. 변동비는 이번 달부터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설계사 데이브 램지에 따르면 전체 변동비에서 10%만 줄여도 저축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보험처럼 계약 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비 내역을 적어보는 겁니다. 외식, 쇼핑, 교통, 취미, 잡화비,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을 전부 기록하세요. 종이에 써도 되고 휴대폰 메모나 가계부 앱을 써도 됩니다. 3개월치를 보는 이유는 한 달만 보면 우연한 지출이 섞여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항목부터 10%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가 평균 한 달 40만 원이라면 이번 달은 36만 원까지만 쓰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줄이려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식 대신 집밥 한두 번만 늘려도 바로 달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남은 돈은 바로 다른 통장에 옮깁니다. 왜냐면 통장에 그대로 두면 결국 또 쓰게 되기 때문이죠. 남은 돈을 노후 준비 통장이나 여유 자금 통장에 옮겨 놓으면 그 돈은 자동으로 저축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만 원을 남겼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경제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작은 새는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고정비의 구멍을 막고 변동비의 물줄기를 줄이는 것. 이 순서를 지켜야 평생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는 들어오는 돈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자, 수입,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원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마치 옹기 항아리 바닥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물이 새어나가고 있죠. 다시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퇴직자 재정연구소 RI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원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의 72%가 10년 내에 자산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원금이 줄면 이자나 배당 수입도 줄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생활비를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한 달 고정 수입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등. 2. 이 금액 안에서 최대 생활비 한도를 정하세요. 3. 부족하면 소비 구조를 바꿔서 맞추지 절대 원금에 손대지 마세요. 경제학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번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불리는 것이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과 은행 이자로 23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구 한 분은 조금만 하며 원금을 쓰기 시작했고 5년 만에 모아둔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쓰는 기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원금은 절대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노후는 한순간에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돈을 쓸 땐 지금 값 말고 미래 값을 따져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하고 결제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그 돈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후회할 때, 이게 바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소비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눈앞의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미래의 더 큰 이익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연 5%로 굴리면 10년 뒤 약 160만 원이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쓰는 건 10년 뒤 160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원인도 오래가면 큰 결과를 만든다. 오늘의 작은 지출 하나가 몇 년 뒤에는 큰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래 값을 갉아먹는 가장 흔한 범인 중 하나가 바로 정기 모임 소비입니다.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 모임, 향후회. 다 좋은 모임이고 사람 만나는 건 행복이지만 모두 다 나가다 보면 회비, 밥가, 선물비로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모임 4곳에 참여하는 한 분은 월 평균 모임비 45만 원, 선물비 15만 원, 총 60만 원을 썼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투자나 저축에 넣었으면 노후 의료비, 집 수리비, 손주 교육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죠.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처럼 사람은 주변의 선택을 무심코 따라갑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안 나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경험상 모임을 줄여도 진짜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래 변환 습관을 들이세요. 무언가를 쓰기 전 이 돈을 5년 뒤에도 기분 좋게 기억할까? 를 묻는 겁니다. 둘째, 정기 모임 다이어트를 하세요. 정말 즐기고 오래 가고 싶은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셋째, 기회비용 기록을 하세요. 줄인 모임비를 모아 다른 가치 있는 목표에 쓰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매달 40만 원이 남았고 그걸 1년 모아 가족여행 경비 전액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연락하는 친구 수는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쓰는 기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10년 뒤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 미래 값을 지키면 통장은 줄지 않고 불어납니다. 네 번째, 지출 전 3일만 생각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세일 중인 물건을 보고 이건 놓치면 손해야 하며 바로 카트에 넣었던 일. 혹은 홈쇼핑에서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고민도 안 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던 순간. 이건 즉흥 소비입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에 따르면 즉각적인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과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소비 습관도 똑같습니다. 잠깐의 충동을 미루는 것만으로 몇 달 뒤 통장 잔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룰을 권합니다. 물건이 사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결정을 3일 미루는 겁니다. 왜 3일이냐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 욕구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크게 줄어듭니다. 즉, 3일이 지나면 그 물건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메모장에 적습니다. 2. 날짜를 쓰고 3일 뒤 다시 봅니다. 3. 여전히 꼭 필요하고 사도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경우만 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특가라는 말만 봐도 결제했지만 3일 뒤 다시 보니
10개 중 8개는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었죠.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순간 필요한 것을 잃는다. 3일 룰은 바로 그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네 번째 쓰는 기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3일만 미루면 10번 중 8번은 돈을 안 쓰게 된다. 충동은 짧고 지갑은 길다. 5번째, 쓰는 날보다 안 쓰는 날을 늘려라. 여러분, 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줄이려는 날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지출을 매일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무지출 데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6개월 뒤 평균 저축률이 28%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안 쓰는 날이라고 정해버리면 유혹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 달에 최소 4일, 많게는 8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하세요. 이날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아무것도 안 씁니다. 둘째, 무지출 날은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해 두세요. 식재료, 교통패스, 약품 등. 셋째, 가족 지인과 공유해서 약속이나 모임을 잡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라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비밀은 벌 때보다 쓸 때에 있다. 무지출 날은 바로 쓸 때를 스스로 차단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지출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원씩이 남더랍니다. 그 돈을 1년 모으니 약 200만 원이 됐고 마침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병원비 전액을 감당해 줬습니다. 5번째 쓰는 기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려면 쓰지 않는 날부터 만들라. 이 단순한 습관이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최악의 소비와 5가지 통장이 차오르는 쓰는 기술,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노후를 지키고 불리는 것도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만 원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뒤, 5년 뒤의 통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꿉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이 바로 그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켜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저축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